자, 여러분 하이. 이제 온라인 영상 안 찍어도 될 줄 알았는데 원래 계약이 내일 예정이었는데 오늘 그 12일 화요일이거든요. 또 일주일 미뤄졌어요. 이제 여러분 진짜 레알 개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엔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277쪽입니다. 오늘 277쪽 수능 특강 실전학습 2회에 1번에서 5번 질문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알지요? 문제 먼저 같이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1번 문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에 풀까, 중간에 풀까, 나중에 풀까? 그렇지, 이거 나중에 풀겠습니다. 적절한 거 하나만 찾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여러 개들을 살펴보면서 머리를 쥐어짜낼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는 기억에서 리을 밑줄 쳐져 있는데 이거는 중간에 풀까, 나중에 풀까? 그렇지요. 이렇게 기억하고 니은 여러 가지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기억만 풀었다고 1번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푸는 것이 좋습니다. 얘도 나중에 풀어야 돼. 중간에 풀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있지요. 자, 얘는 보기가 없이 그냥 이 가만 있으면은 중간에 풀어도 괜찮겠지만 가를 읽은 다음에 보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보기를 보면서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는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보기를 보다가 다시 글로 돌아가면은 글을 읽는데 흐름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푸는 것을 추천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머리가 좀 잘 돌아간다. 내 머리는 멀티태스킹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풀어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얘는 이제 나중에 풀겠습니다. 윗글 전체를 읽고 보기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A 밑줄 쳐져 있지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문맥적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도 뭐 전체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 부분만 보면 되고요. 중간에 풀어도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우리 중간에 풀 문제 없으니까 뭐 중간에 풀어볼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세트 이렇게 되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글 읽고 문제 풀이까지 시간 10분입니다. 영상 일치정지 시켜놓고요. 10분 동안 문제 풀고 돌아오세요. 시간 모자란 사람도 문제 다 풀고 돌아오시라 그랬습니다. 시작! 자, 돌아온 사람들은 다 푸신 거지요? 우리 정답부터 확인할까? 여러분 그 정답 확인하고 온 사람들이야 뭐 적당히 보시고 뭐지? 오랜만에 찍으니까 이게 또 내가 자, 1번 정답은 그렇죠. 3번. 자, 2번 정답은 그렇죠. 1번. 3번 정답은 그렇죠. 4번. 4번 정답은 그렇죠. 5번. 5번 정답은 그렇죠. 2번. 자, 되겠습니다. 자, 글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이 글 전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어떤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지. 물가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뭐, 화폐라든지,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왔지요. 뭐, 화폐, 뭐 통화, 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경제 지문이지요. 경제, 과학 요 두 가지 지문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올라가면은 뭐가 내려가고, 뭐가 내려가면은 뭐가 올라가고, 이런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글도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지문 읽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나 과학 지문 읽을 때 관계 신경을 써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통화량이 올라가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통화량에다가 뭐 10 같은 숫자를 아무거나 넣어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요. 그러면은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명료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관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설명 나오는 거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숫자라든지 예시를 떠올리면서 읽어라.
자,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글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화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요. 화폐, 가격, 가격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가격을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다. 그런데 그 물물 교환이 상품의 수가 많아지면은 어려워져. 예를 들어서 내가 비단 천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비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 농사를 안 지어.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농사를 짓는 쌀하고 교환을 하는 이런 교환이 물물 교환이지요. 그런데 품목이 적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품목이 되게 많아지면은 물물 교환이 되게 비효율적이 되지요. 나는 비단을 만들었어. 근데 쌀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쌀도 사야 되고 소금도 사야 되고 술도 사야 되고 향수도 사야 되고 뭐 신발도 사야 되고 머리핀도 사야 되고 개 밥도 사야 되고 개한테 줄 닭가슴살도 막 이렇게 겁나 많이 사야 돼. 그러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발명된 것이 뭐다? 두 글자로 화폐다. 그래서 화폐,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한 자산, 가격의 척도나 저장 수단. 화폐를 쌓아놓으면은 그게 쌀을 쌓아놓는 것보다 훨씬 더 공간이 적게 들겠지요. 그 저장 수단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가격이 척도. 이거 알겠죠? 여러분들. 100원짜리랑 만원짜리 중에 뭐가 더 비싼 거야? 그렇지. 만원짜리가 더 비싼 거죠. 가격을 재는 기준. 척도 기준이란 뜻이죠. 자, 그렇게 발명된 것이 화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화폐 발달의 이유. 뭐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화폐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해 왔고 화폐 수량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오고 있지요. 여기에서 핵심어는 화폐 수량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폐 수량설의 개념이 뭐야? 그렇죠. 화폐용 금의 양이 물가와 비례적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즉 당시에 금이 화폐였어요. 근데 금의 양이 많아져.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 비례적 관계라 했으니까. 그렇지. 물가가 올라간다. 금이 10만큼 있었어. 처음에. 그때 물가가 5였어요. 그런데 금이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가 금을 수입해 왔어. 혹은 우리나라에서 금광이 막 생겼어. 우리 집 밑에서 막 금광이 발견됐어. 그래서 금이 1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은 물가는 5보다 올라가 내려가. 그렇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10으로 올라가든 50으로 올라가든 그 정확한 것까지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게 올라가면은 이것도 같이 올라간다. 요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가 여러분 뭔지 잘 알아? 그지?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이 물가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2,00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됐어. 그럼 물가 올라간 거 내려간 거. 그렇죠. 물가가 올라간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거니까요. 자, 그런 것이 이제 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 화폐 양이 많아지면은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첫 번째로 누구? 그치, 보딘이라는 사람이지요. 16세기에 살았던 보딘. 빨간색으로 할래. 나 이거 빨간색 색깔 좀 바꿨는데 니네 알겠냐? 이게 더 예쁜 것 같지 않냐? 아니라고? 똑같다고? 여러분들 미적 감각이 그거밖에 안 되면 뭐 이해합니다. 이거 훨씬 예쁜데. 자, 보딘이 이렇게 화폐용 금의 양, 즉 화폐의 양과 물가가 비례한다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걸 무슨 썰이라 부른다? 그렇죠. 화폐 수량설이라고 부른다. 자, 이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고전학파들은 화폐 수량설에 찬성한 사람들, 반대한 사람들? 그렇죠.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보면은 고전학파라고 불리는 초기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화폐 수량설 나오고 뒤에 비판 이렇게 나오니까 고전학파가 화폐 수량설 비판했구나 이렇게 대충 띄워놓고 가면 안 됩니다.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고전학파는 그래서 무슨 정책을 비판했다? 그렇지, 중상주의를 비판했다. 중상주의가 당시 주류 메인 스트림이었는데, 자, 중상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고전학파가 비판했냐가 뒤에 나오죠. 중상주의는 이 화폐용 귀금속, 즉 화폐의 양이 부라고 봤어요. 화폐 양이 많은 나라가 부자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화폐 양이 많아지려면은 무역에서 흑자를 거둬야 돼. 무역 흑자란 말은 이건 너무 어렵다. 경제 공부한 사람들은 좀 쉽겠는데 이거 내가 설명 자세히 하고 갈게. 자, 무역 흑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해가지고 이득을 얻는 걸 흑자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가 팔았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대신에 이제 돈을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반대로 미국에서 옥수수를 샀어요. 그럼 옥수수 대신 돈을 주겠지요. 근데 반도체를 팔고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옥수수를 사고 1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거는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니까 얼만큼의 이득을 봤어? 그렇지요. 90만 원의 이득을 본 거죠. 자, 이걸 무역 뭐라 부른다? 그렇지, 흑자라고 부른다. 자, 근데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100만 원을 주고 샀어. 근데 옥수수 판 건 1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걔네는 90만 원만큼 뭘 본 거야? 그렇지, 손해를 본 거지요. 그 손해 보는 걸 무역 뭐라 부른다? 흑자 반대말. 그래, 알죠. 안 해. 적자라고 부른다. 자, 보통 생각하면은 무역 흑자가 무조건 좋은 거고 무역 적자가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흑자가 좋고 적자가 좋은 건 맞지만 무조건 아니에요. 이 경제가 되게 어렵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거 지문 읽을 수 있어요. 과학 전문가 아니어도, 물리 선생 아니어도 물리 지문 읽을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정보를 최대한 이해, 거기 초점 맞추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갑시다. 중상주의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죠? 그 중상주의자들은 이 무역 흑자를 보면은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폐용 귀금속, 즉 화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무역 흑자를 보기 위해서 막 개입을 했어, 정부 국가가.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 비판한 사람들이 누구다? 그렇지, 고전학파다, 고전학파. 자, 고전학파가 무역흑자 해갖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니까 우리나라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지요. 물자는 나가는 거고. 근데 그 돈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너무 많이 늘어나. 그럼 우리나라에 아까 돈이 90만 원만큼 더 생기는 거죠. 근데 돈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 가치는 올라가 떨어져. 그렇지. 그래서 화폐량이 늘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에 나왔었죠. 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 화폐용 금의 양이 물가랑 비례적 관계에 있다라고 했었지요. 즉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 물가는 올라간다. 반대로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은 물가는 그렇지 올라간다. 반대로 화폐의 양이 떨어지면은 물가는 그렇지 떨어진다.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건 화폐의 양이고요. 여기 나온 건 화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똑같이 화폐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향 반대죠. 여러분 생각해봐봐. 어떤 물건이 세상에 딱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세상에 15개 있어. 뭐가 더 가치가 높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게 높겠지요. 그런 가치를 우리 뭐라 불러? 세 글자로 땡땡성? 그렇지, 희소성이라고 부르죠. 자, 화폐는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동일합니다. 어떤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은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 당연한 현상이죠. 자, 그 두 번째 문단, 화폐의 수량과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었죠. 이런 내용들 나왔고, 지문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 머리를 잘 굴리면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서 보면은 그 중간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은 문제는 충분히 풀만합니다. 문제 풀고 왔잖아.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가의 앞부분 문단에서 나와 있는 거 누구의 생각이 주로 나와 있어? 그렇지, 피셔.
피셔의 교환 방정식에 대한 생각이 나와 있죠. 이것도 앞에 나온 그 고전학파랑 비슷한 생각이죠. 자, 피셔의 교환 방정식을 정리하면은 이 명목 GDP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명목 GDP는 결국 통화량이 아까 나온 그치 화폐의 양인 거죠. 화폐의 양과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 1년의 기간 동안, 뭐 한 달의 기간 동안 이 통화가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 여러분들이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10,000원이 내 주머니에 1년 동안 계속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는 얼마야? 그렇지, 0이겠지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내가 주고 뭐 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그 피자 가게의 주인이 그 10,000원을 가지고 신발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통화가 사용된 횟수는 몇 번이야? 그렇지, 2번이죠. 내가 한 번 사용하고 피자 가게 주인이 한 번 사용하고. 자, 그게 이제 사용한 횟수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죠. 자, 사용한 횟수를 나타내는 값, 이걸 뭐라 부른다? 그렇지, 통화 유통 속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명목 GDP는 통화량하고 통화 유통 속도를 곱해놓은 것이다. 그게 이제 이 MV의 의미죠. 자, 그리고 동시에 명목 GDP는 물가 수준하고, 물가 수준, 아까 물가가 뭐라 그랬어? 물건의 그렇지, 가격. 배추 한 포기에 2,000원이냐 5,000원이냐 이거죠. 그 수준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겠지. 그게 P야. 그거하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거래량을 곱. 모든 재화는 이제 물건을 말합니다. 모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제 서비스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요거의 총 거래량을 곱한 것이 명목 GDP래요. 이거 지금 같은 거지, 명목 GDP. 그러니까 명목 GDP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방식이 PT죠. 물가 수준하고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 거래량의 곱. 자, 그래서 MP하고 PT는 같은 겁니다. 여기 설명 나온 좀 어려워 보여도 앞에 설명 다 있으니까 그 생각하면 돼. M 뭐라 그랬어? 그렇지, 통화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V 뭐라 그랬어? 그렇지, 통화 유통 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명목 GDP는 통화량과 유통 속도의 곱. 자, 생각해봐.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나. 그러면은 유통 속도가 그대로란 걸 전제할 때 명목 GDP는 어떻게 돼? 그렇지, 증가하겠죠. 명목 속도와 통화량은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렇지, 비례관계인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통화량이 그대로라고 했을 때 통화 유통 속도가 증가해. 그러면은 PT의 곱, 물가 수준과 재화 서비스의 총 거래량의 곱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증가하겠지요. 즉 MV 곱과 PT의 곱은 각각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그렇지, 비례관계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T가 뭐였어? 모든 재화 서비스의 총 거래량이었죠. 요게 뭐랑 일치한다? 그렇지, 실질 국민 소득, 이건 Y라고 부른다 그랬지. 자, 요거랑 일치한다. 그러니까 MV, 명목 GDP는 MV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T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지, PY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그런 설명들 나와 있지요. 이게 피셔의 교환 방정식 개념입니다. 그 밑에 설명들이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자, V라는 거, 뭐였어, V가? 통화 유통 속도였죠? 통화 유통 속도는 결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잘 안 변해. 그 다음에 T, 재화 서비스 총 거래량도, 생산 조건, 기술력, 생산 조건,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통화량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요 관계에서 요 T하고 요 V는 통화량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통화량은, 이 M은 P, 물가 수준과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피셔의 교환 방정식의 결론인 거죠.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증가한다. 이게 앞에 문단의 고전학파가 한 이야기였죠. 여기 나왔네요. 화폐 가치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아니지, 화폐량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은 누구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마셜의 생각이 나와 있죠. 자, 마셜은 현금 잔고 방정식이라는 걸 고안을 했는데, 고안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죠. 현금 잔고 방정식이 뭐야? 말 그대로 생각해봐. 남아있는 그 잔고죠. 남아있는 현금을 계산하는 방식인 거죠.
자, 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통화량. 아까랑 똑같이 M이죠. 요것은 명목 국민소득, 즉 물가 수준, 아까 나온 거, 이것도 아까 나온 거지. 명목 국민 GDP가 국민소득이라고 꼽표 뒤에 설명 나왔었죠. 이거 GDP. 자, 이 명목 국민소득은 물가 수준과 실질, 이거 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실질 국민소득의 고비야. GDP가. 그런데 이게 화폐 보유 비율이 높으면은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해.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머니에다가 돈을 10,000원 가지고 있어서 걔를 쓰지를 않아요. 그 비율이 높아져.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옆에 놈은 100,000원을 가지고 있고, 옆에 놈은 100,000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걔를 쓰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 존재해야 한 통화량은 더 많아지겠지요. 어느 사람이 일정 정도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이 계산이 돼야 되니까 통화량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화폐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통화량은 이 K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K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게 많을수록 K가 높을수록 더 많은 통화량이 필요로 하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자, 이걸 이제 아까 피셔 방정식 여기에 대입해 보면은 K는 통화 유통 속도의 역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거를 똑같은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수학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냥 써 있는 대로만 이해해도 되는데 이거를 요거를 M은 이렇게 하면은 V가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지. V분의 PY가 되는 거지요. 자, 이걸 이제 요거랑 비교를 해봐.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 M 똑같이 M이야. M은 KPY였지요. 그러니까 PY 똑같잖아. PY 똑같고 K는 분자 부분에 있는데 V는 분모 부분에 있지요. 즉 K가 증가하면 V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렇지, 감소한다. K랑 V는 비례, 반비례? 그렇지, 반비례. 자, 그 얘기입니다. 역수가 된다라는 말. 역수 분자에 있는데 한 놈은 분모에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V가 분자에 있으면 K는 분모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비례고요. 자, 그러므로 K 값이 크다는 것은 K 값이 커. 그러면은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다. 그렇지, K가 개념이 뭐였어? 현금? 무슨 수준? 그렇지, 보유 수준이었죠. 맞냐? K가 보유 비율이었죠. 자, 이거 높으면은 통화가 잘 안 돌아다니고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자, 현금 잔고 방정식은 교환 방정식. 아까 이 피셔가 말한 게 교환 방정식이었죠. 피셔의 얘기랑 달리 화폐 보유 동기. 그러니까 아까 피셔는 화폐를 누가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아예 안 썼는데 이 마셜은 그 화폐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 이런 것들에도 주목한다. 라는 차이가 있어. 이런 차이가 있는데 통화량에 따라 물가가 변동된다고 본 점은 같다. 그렇지, 이게 이제 통화량이고 이게 P가 물가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이 이게 증가하면은 P가 무슨 관계? 그렇지, 증가하는 관계 되는 거죠. 이런 점은 동일하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은 누구의 생각? 그렇지, 마셜의 현금 잔고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야, 이거 벌써 23분 했네? 계속 갑시다. 자, 그 다음 문단. 자, 여기서 새로 나온 개념이 뭐야? 그렇지, 기준금리라는 개념이었죠. 자, 기준금리는 뭘 조절하기 위한 방식? 그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자, 이 기준금리를 또 자세히 나오네. 기준금리를 높여. 자, 그 기준금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채권, 이거 국채 권리인데 주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하는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 채권을 막 사람들이 사고 팔아. 자, 그래서 거기에 붙는 것이 이제 금리인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채권에 붙는 금리가 높아지는 거여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 되거든요. 설명을 좀 하고 가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채권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있어요. 채권이 쉽게 말하자면 종이 쪼가리야.
여기 채권이고 이 채권에는 이렇게 써 있어. 예를 들자면은 내가 10만 원을 금리 10%로 10년간 빌린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써져 있는 종이 쪼가리가 채권이에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10%로 10년간 빌린다는 얘기는요. 금리가 10%란 얘기고요. 10년 후에 나는 얼마를 이 사람한테 갚아줘야 돼? 이 종이 쪼가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10만 원에 10%니까 11만 원을 갚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당연히 11만 원을 받을 권리인데 11만 원 이상을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그러니까 이걸 뭐 10만 1,000원에 팔 수도 있고, 그럼 난 이제 이 종이 쪼가리 10만 원을 10년 후에 10%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10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10만 5천 원을 주고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채권이에요. 근데 여기에 생각해봐. 10% 써져 있는 거랑 여기 20% 써져 있는 거랑 여기 30% 써져 있는 거랑 뭐가 더 이득이겠어?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게 높을수록 이득이겠죠. 이때 이걸 뭐라 부른다? 무슨 금리? 그렇지. 기준금리. 정확하게는 좀 달라. 뭐 기준금리랑 또 뭐 시중금리 다른데 그거까지 신경 쓸 필요 없고 아무튼 이게 금리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높으면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나도 채권 살래. 나도 채권 살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보유가 늘어나. 채권 보유가 늘어나면은 이거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사고 팔고를 많이 하면은 그걸 사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이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관계. 기준금리를 높였어. 그러면은 채권 보유는 그렇지 늘어나. 그러면은 통화량은 그렇지 줄어들어. 자, 그 관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설명 한번 더 해주네. 반대로 해가지고. 자, 기준금리를 낮췄어. 그러면은 채권을 현금화해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낮아졌네. 옛날엔 이거 20%였는데 5%로 낮아졌어. 이러다가 이거 0% 되면 어떡하지? 나 그러면 지읒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채권을 팔라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막 현금화를 해요. 채권을 판다는 얘기는 채권을 판매하고 돈을 얻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해. 자, 이렇게 기준금리라는 것을 통해서 돈을 갖고 있으면 얼마큼 돈을 준다. 이런 게 이제 기준금리야. 이게 기준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물가와 경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통화량하고 물가는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통화량하고 물가 비례 반비례? 그렇지, 비례한다 그랬지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딱 나왔는데 통화량이 증가한다까지만 나왔는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요런 관계를 기준금리를 낮췄어. 그래서 채권을 사람들이 막 현금화를 해요. 돈을 받고 채권을 막 팔아.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물가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 물가까지 관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 경기에도 성공적으로 적용이 됐어. 그래서 물가가 막 상승하면은 우리 물가 너무 상승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 가정 경제가 힘들어져요. 배추 한 포기에 2,000원이었어. 근데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됐어. 그러면은 내 월급이 그대로라고 쳐봐. 월급까지 같이 오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월급이 그대로야. 그러면 우리 살기 팍팍해지겠지요. 그래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기준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낮으면은 계속 좋을 것 같잖아? 근데 또 그게 아니래. 물가가 낮으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거야. 그럼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들이 돈을 막 안 써. 그러면은 기업도 망하고, 기업 망하면 이제 실업률 올라가고 막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물가는 적정한 선에서 잘 잡아줘야 된대요. 나도 잘 몰라. 여기 이야기도 그렇게 되는 거야. 나 경제 선생 아니잖아. 나 국어 선생이에요. 자, 어쨌든 성공적으로 조절합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금리를 통한 통화량과 물가 조절이 잘 통했다, 안 통했다. 그치, 잘 통했다. 근데 그러나
1930년대 대공황, 그 미국에서 주가가 막 겁나 곤두박질 치고 막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뭐 이런 블랙 먼데이인가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금리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단. 뭘 바탕으로 한 통화량과 물가의 조절? 그렇지. 금리를 바탕으로 한 통화량과 물가 조절 방법. 설명 나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다음 문단에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설명했어? 그렇지. 케인즈. 유명한 애지? 혹시 들어봤어? 들어봤으면 똑똑인데. 자, 케인즈는 화폐 보유 동기. 이거 앞에 아까 나왔던 말 있죠. 이거 누가 얘기했었어? 그렇지. 마셸이 얘기했었죠. 자, 경제 주체들 경제를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갖고 물건을 사는 여러분들. 우리 다 경제 주체예요. 기업도 경제 주체고요. 자, 우리들이 왜 화폐를 보유하느냐 하는 동기에 주목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학파들 통화 유통량이 많으면은 뭐 금리 어떻게 되고 뭐 이거에 대한 고전학파의 견해를 비판했어 또. 얘네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어. 자, 화폐 보유 동기에는 상품 거래에 이용하거나 내가 돈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아이패드를 사야지 라든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사야지 라든지 이게 상품 거래에 이용하는 거죠. 혹은 이제 장래일에 대비하는 것도 화폐를 보유하는 이유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또 무릎이 아픈데 50세가 되면 무릎이 더 아플 거니까 돈을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이런 동기 외에도 투기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통화 유통 속도가 그렇게 니들 맘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투기라는 개념이 나와 있지요. 투기가 뭐래? 그치? 자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다. 차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옷, 컵, 아이폰, 이런 것들 전부 다 자산이죠. 자산의 가치가 바뀔 수 있어. 내 컵이 처음 살 때는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자, 이 변동을 예측하고 이 가치의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컵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앞으로 30,000원으로 오를 것 같아. 그럼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지금은 10,000원인데. 그치? 지금 안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0,000원인데 나중에 30,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나중에 5,000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 지금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런 거지. 그게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가 기본적으로는 일 안 하고, 이게 불로소득, 일 안 하고 소득을 얻는 부정적인 의미.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 그래서 돈 놓고 돈 먹는 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 근데 뒤에 말도 맞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투기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누가 주장? 그렇지, 케인즈가 주장했다. 자, 고전학파 이론에 따르면 케인즈는 이 고전학파 이론에 동의, 반대, 그렇지, 반대, 이거 위반한다 그랬어요.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그럼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이거 윗문단 다시 반복이야. 그렇지, 통화량은 늘어난다. 그러면은 통화량 늘어나면 물가 어떻게 돼? 그렇지, 상승한다.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경기가 활성화된대요. 통화량이 늘어난단 말은 돈이 오락가락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받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이제 경제의 기운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이러면 경기가 활성화되지요. 자, 그런 경기는 활성화돼야 돼. 경기가 침체되면 그게 망한 거래요. 그런데 케인즈는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그러면은 이게 곧 올라가겠네 하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은 통화량은 줄어들겠지. 통화량은 줄어들겠네 하는 기대감, 이런 것에 대한 예상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투기한다는 거야. 돈에 대해서 요런 이유, 장래일에 대비한다거나 상품 거래에 이용한다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은 돈 가치가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즉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의미에서의 투기적 이유로 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낮으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돼야 돼? 원래
그렇지, 늘어나야 되지요. 근데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은데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몰려, 즉 통화량이 잘 는다 안 는다? 잘 안 는다. 물가 경기 상승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면은 통화량을 늘리려는 정책을 발표해도 물가 경기 상승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못한다. 이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그 10년인가 뭐 하는 그 버블 터지고 어쩌고 하는 그 상황인데, 계속 봅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보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더욱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는 뭐 이런 건데요. 지금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이후에 하고 있는 정책이 이거랑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의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문단이 이제 여기 위에 문단. 근데 그것이 어려울 때도 있다. 그게 어려울 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그 가장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지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친구들 대부분이죠. 사실 나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읽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나온 정보들, 정보랑 정보 사이의 관계, 통화량이 상승하면 물가는 상승, 통화량이 줄어들면 물가는 그렇지 하강, 통화량이 줄어들면은 돈의 가치, 화폐의 가치는 그렇지 상승,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갑시다. 1번 정답 3번인데요. 정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예측했어.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 두 글자로 말하면은 뭐겠어? 요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자산이지요. 자산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고요. 부동산이라는 이게 부동산의 집이죠. 요걸 이제 팔아갖고 돈으로 갖고 있는 거 이게 투기야? 투기지. 아까 케인즈가 말했잖아. 글 잘 읽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그 밑줄 쳐봐. 지금 이 동그라미 3번에 맞는 근거 부분. 잘했습니다. 잘했을 거라고 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죠. 투기는 경제학적으로 자산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고, 요거죠, 요거에. 자, 요런 말이 있기 때문에 동글맹이 3번은 맞는 말. 여기 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 그렇지. 부동산. 가치 변동에 해당되는 게 뭐? 그렇지. 하락. 적절하게 대응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게 그렇지. 지금 판매 어쩌고. 그래서 현금으로 보유하는 거. 자, 그래서 3번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동글맹이 5번 보고 가겠습니다. 국내 물가가 겁나 떨어져 시기에는 무역 적자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 적자 흑자에 대한 얘기가 저 앞부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생각 안 나는 사람들 보러 갑시다. 자, 해당 부분 찾아서 밑줄 쳐봐. 저 동그라미 5번과 관련 있는 부분. 그렇지. 잘했습니다. 자, 적자 아니고 흑자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요. 여기 있죠. 무역 흑자로 인해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 여기에 자, 요 말 정리하면은 결국 무역이 흑자야. 그러면은 화폐 양이 어떻게 돼? 그렇지, 늘어나. 그래서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 그렇지, 하락해. 그래서 국내 물가는 어떻게 돼? 그렇지, 상승해. 자, 즉 무역 흑자면은 물가는 상승해. 그럼 반대로 무역 적자면은 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하락하겠지요. 자, 다시 문제로 와가지고 무역 적자면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하락한다 그랬지. 물가가 막 지나치게 올랐을 때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 물가를 좀 낮추는 것을 이제 보통 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은 맞는 것 같아 보여. 문제는 앞부분과의 관계예요. 국내 물가 겁나 떨어졌어. 급락이 겁나 떨어진 거. 국내 물가 겁나 떨어졌으면은 물가를 어떻게 해줘야 돼? 떨어진다고 무조건 좋댔어? 아니라 그랬죠. 이럴 때에는 물가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너무 떨어지면은 올려주고, 너무 올라가면 낮춰주고, 요게 안정의 개념인 거예요. 결국 경제에서는요. 여러분은 원래 1,000원 주고 사던 거 500원 주고 사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락하는 시기에는 무역 적자 나서 물가가 더 떨어지면은 물가 급락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인 거예요. 이 뒷부분의 관계는 맞지만 앞부분하고의 연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설명. 나머지 설명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2번 봅시다. 물 좀 마실게. 목말라. 또 배가 고프네. 이거 끝내고 밥 먹어야. 아니 11시밖에 안 됐네. 다시 봅시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명씩 확인을 하고. 기억 누구예요? 그렇죠. 보딘이죠. 보딘. 니은 누구예요? 그렇죠. 피셔죠. 디귿은 누구예요? 그렇지. 마셜이죠. 자, 얘네들 보딘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려면은 얘네들 좀 보고 가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들잖아. 이 보딘 뭘 주장한 사람? 그렇지. 화폐 수량설 주장한 사람. 화폐 수량설 개념이 금의 양, 화폐의 양과 물가가 비례한다는 거였죠. 피셔의 생각도 이 보딘의 생각이랑 비슷해 달라. 그렇지, 비슷하죠. 얘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통화량과 물가 수준 비례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마셜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가 변동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추가적으로 뭐까지 더 설명을 한 거야? 그렇지. 화폐 보유 동기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도입을 시킨 거지요. 화폐 보유 많이 하면은 통화량 늘어줄어. 그렇지. 줄어. 그 다음에 물가는 높아져 낮아져. 그렇지. 낮아지죠. 자, 요거 그 다음에 리을 누구야? 그렇지. 리을 케인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을 하면서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가 그렇게 맘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화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투기라는 동기를 가지고 화폐를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계속 갖고 있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량을 이 확장적 개정 정책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설명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훑으면서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를 해. 그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어떤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렇지요. 뭐뭐와 달리라는 부분이 잘못됐지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 잘못된 부분을 찍 그어보는 게 좋아요. 보통 어떤 한 단어나 구가 딱 그 틀린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은 전부 다 무역 흑자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명확하게 딱 나오지 않았지만. 자, 생각해봐. 무역이 흑자야. 그러면은 물건을 팔고 이득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그렇지. 이득을 많이 본 겁니다. 즉 물건은 판매했고 대신 뭐가 늘어났어? 그렇지. 돈이 늘어났어요. 즉 통화량이 늘어난 거지요.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물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물가는 높아진다 그랬지요. 이 물가가 높아지는 걸 뭐라 부른다? 그렇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세 명 다 전부 다 이거에 대해 설명했죠. 통화량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이렇게 바뀌어야지 맞는 말이겠죠. 자, 이어서 2번 보고 갑시다. 이게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죠. 반대긴 하지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는 하락. 그렇죠? 셋 다 공통적인 생각이고요. 니은하고 디귿은요.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다. 보았다. 니은하고 디귿은 피쉬하고 마셜인데 얘들은 전부 다 통화량하고 물가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고 봤으니까 2번하고 3번은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이 통화량, 물가가 너무 높아. 그래서 물가를 낮춰야 돼. 그러면은 통화량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지요. 그게 이제 글에 나온 내용으로는 뭐였어? 기준? 그렇지. 금리였죠. 이게 이제 여기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이 그 근거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거 3번 맞는 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디귿과 리을은, 같은 내용은 아니네. 케인즈하고, 얘 누구였지? 리을이 케인즈였고, 그 다음에 디귿이 마셜. 얘는 그 화폐 보유 비율 얘기 안 했고, 얘는 그
화폐에 대한 투기 수요 얘기하는 얘기죠. 둘 다 화폐를 무조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에도 주목을 했다는 점 맞습니다. 이것도 케인즈 얘기야 정확하게 투기라는 동기가 설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셜은 정확하게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왔는데 동기에 주목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러분들 이 정보를 구석구석에 있는 놈을 안 잊어버려야 돼. 그게 독서의 포인트예요. 이거 사실 얼마나 구석에 있어. 근데 문제 다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5번. 리얼 케인즈는 니은 피셔? 나 계속 파셔라 했냐? 괜찮아. 노 프라브럼. 자, 피셔와 달리 통화 유통 속도가 안정적인 값을 유지하지 않는다. 봤지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그걸 이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해당 부분 찾아 밑줄 쳐봐. 잘했어. 굿자. 굿보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맞는 말. 자. 정답은 1번.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피셔하고 마셜 얘기죠. 보기의 사례를 이해한 내용이에요.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잘 쫄지 마. 수학 아니야. 명목 GDP가 80조야. GDP가. 그 다음에 통화량은 20조야. 4배네, GDP가. 자, B국이 있어. GDP가 40조야. 그 다음에 통화량은 20조야. GDP는 A국이 2배 많은데, 통화량은 같네요. 환율과 물가 수준은 같아. 이런 전제 조건 붙고요. 1번부터 봅시다. 하나씩 따져야 되지.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A국의 통화가 평균 4회? 뭔 말이지? 그렇지. 통화 사용 횟수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가봅시다. 통화 사용 횟수. 피셔. 그러니까 나온 내용 까먹으면 안 돼. 자, 찾아봐봐. 어딨어? 관련된 내용. 잘했어. 명목 GDP에 대한 설명이죠. 이것도 아까 나왔잖아. 이거 몇 억이라 그랬어? 80억이라 그랬죠. 통화량과 평균적으로 사용된 횟수를 나타낸 값인 통화 유통 속도의 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지. MV. 자, 그러면 아까 80억이라 그랬지? 80억이 통화량과 통화 유통 속도의 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80조네. 와, 돈 겁내 많네. 나 80조 있으면은 와, 겁내 좋겠다. 집 사. 80조면 집이 아니고 야, 뭘 사냐? 감이 안 오네. 일단 집 사고 싶은데 집이 없어. 자, 80조는 통화량이랑 그 사용 횟수를 곱한 거라 그랬지. 그 V 곱한 거. 그러니까 이 V에 얼마 들어가면 돼? 그치? 4 들어가면 되죠. 우리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20 곱하기 V는 80일 때 V는 얼마? 그렇지. 4? 이거 알죠? 그 정도만 하면 돼. 이거 수학이 아니야. 산수. 이 정도 계산은 해야 돼. 근데 이것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국어 문제 푸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막 소수점 나오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나오고 하면은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 보통 이렇게 한 자릿수 막 3 곱하기 2는 6 이 정도는 나옵니다. 80 곱하기 20도 두 자릿수긴 하네. 그 뭔 말인지 알지? 자, 어쨌든 그래서 1번 맞는 말. 자, 2번 갑시다. 2019년 A국의 통화 유통 속도가 B국의 2배라 했어요. 자, 이 유통 속도 이거죠. 이거 아까 나온 거. 얘네 V는 4였어. VA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은 B국은 GDP는 40인데 통화량은 20이지요. 그러니까 VB는 얼마겠어? 그렇지. 2겠죠. 4는 2의 2배 맞죠? 그래서 맞는 말. 그냥 이거 딱 보고 이거 80인데 이거 40이네? 그러니까 2배 맞네? 이렇게 당연히 됩니다. 내가 그게 잘 안 돼서 추상적인 사고가.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2019년 B국의 경제 주체들의 통화 보유 비율은 A국보다 크다. 통화 보유 비율? 이건 또 누구 나와야 돼? 그렇지. 아까 나온 그 마셜 나와야 되죠. 자, 통화 보유 비율은 자, 통화 보유 비율은 이제 요거였죠. 요거.
요거. 요거. 이 M이랑 V 곱한 게 GDP잖아요. 전체 GDP. 근데 이제 K는 그거에 비례하는 거야, 반비례하는 거야? 그렇지, 반비례하는 거죠. 좀 어려운가? 자, 한 번 더 가보자. 자, 아까 우리 생각한 거 있잖아요. MV는 PY야. 자, 그 다음에 이 PY만 남기면은 K분의 M이 되는 거죠. 이게 GDP잖아. 이게 GDP야. 그러니까 K는 GDP가 늘어날수록 K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K가 늘어나면은 GDP는 줄어드는 거고.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 자, 그거 생각하고 가면 됩니다, 이제. 어려워? 한 번 더 들어, 어려우면. 그래도 어려우면 별표 쳐놨다가 와서 물어봐. 우리 금방 계약하잖아요. 이제 20일에 하겠지. 아니, 그 커뮤니티 거기에 올려도 좋은데 니 질문 죽어도 안 올리더라. 다시 돌아와서 경제 주체들의 통화 보유 비율은 그치 통화량이 같은데 물가 수준도 같다고 전제했고 그런데 GDP가 B국의 A국보다 더 적지요. 그러니까 통화 보유 비율은 B국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V랑 관계 따져도 돼요. 통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횟수는 많아 적어. 그렇지. 많이 보유할수록 통화가 사용되는 횟수는 적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자, 정답 동글뱅이 4번. A국의 명목 GDP는 B국의 2배야. 맞죠? 80조, 40조니까요. 2배 맞지요? 근데 실질 국민 소득은 4배? 실질 국민 소득의 개념이 뭐였어? 그치. 이거 헷갈리면 가서 봐. 이건데 대충 가지 말고 실질 국민 소득 Y라 불렀죠. 이렇게 있죠. Y. 자, 이 실질 국민 소득은 뭐랑 같아? 그렇지. T랑 같아. 자, 여기서 P가 뭐였어? 그렇지. 물가였지요. 이거 곱한 게 명목 GDP였고요. 자, 다시 봅시다. 명목 GDP는 물가랑 실질 국민 소득 곱한 거 하면은 다시 와서 보시면은 명목 GDP 2배 차이지. 그 다음에 물가 같지? 그러면은 물가 같아. 그러면 실질 국민 소득도 몇 배 차이야? 그렇지. 이것도 2배 차이가 돼야죠. 왜 갑자기 이거 4배 차이야, 지멋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은 이렇게 쉬운 거를 뭐야 4배인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막 잘 몰라서 그래. 정보 끊고 끊어가지고 하나씩 세밀하게 파악하면 됩니다. 복잡하긴 한데 어렵진 않아요. 복잡한 거랑 어려운 게 달라. 자, 2020년 내년입니다. 이제 올해죠. A국과 B국 모두 통화량을 늘릴 경우에 통화량 증가하면은 물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올라가는데 겁나 많이 나왔죠, 이거는요. 그래서 맞는 말. 그런 거 안 찾으러 갈게요. 정답은 4번. Next question, number 4. 52분을 넘어가고 있으나 여기서 우리 끊을 수는 없잖아요. 똥 싸다가 끊는 것 마냥. 자, 계속 가겠습니다. 보기의 상황에 대해 보긴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읽고 풀었죠? 포인트만 봅시다. 가속 갑국에서 뭘 낮췄어? 기준금리를 낮췄어. 겁나 낮췄어. 근데 소비가 안 살아나. 현금 부족 생산 어려워. 이것을 경기가 침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비가 사람들이 물건 안 사고 그래서 기업은 생산도 못 하고 사람들이 소비 안 하니까 생산 못 하지. 거기다가 돈이 있어야지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잖아. 이게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하면 돼, 안 돼? 경제 망한 거죠. 그래서 막 우리 경기 부양책 어쩌고 부동산 활성화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죠. 자, 대신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현금이 또 몰려.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사고 팔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맞죠. 그래서 이 확장적 재정정책 이야기가 아까 어디 나왔었어? 밑줄 쳐봐. 잘했습니다. 여기 나왔었죠. 확장적 재정정책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이 경기의 부양을 위해니까 지금 보기에 나온 상황이 딱 경기의 부양이죠. 자,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2번.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랬지? 보기에 나온 내용이죠. 여기까지. 이 이유는
앞에 나온 글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 그러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그렇지, 늘어난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가 그렇지 늘어나겠지. 이게 글에 많이 나와 있었죠. 기준금리를 낮추면 해당 부분 여기 있죠? 찾아서 밑줄 쳐봐. 잘했어. 자,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 경기의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가능이라고만 했는데 이거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물가도 같이 상승하겠지. 경기는 물가랑 같이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시 와서 보면은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맞는 말 되겠고요. 활성화하기 위한 거였어. 근데 활성화가 됐어, 안 됐어? 그렇지, 안 된 거죠.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활성화되었군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근데 여기도 활성화되었군이 아니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군이니까 맞는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 활성화, 틀렸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활성화 안 됐는데 보기에서 이러면 안 돼. 자, 3번 현금을 보유해. 이건 투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케인즈 이야기에 나온 부분이었지요. 해당 부분 찾아서 밑줄. 잘했습니다. 해당 부분 여기죠. 딱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소유적 수요가 몰릴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넘버 4. 같은 말이죠. 계속돼서 금리 인하했어. 근데 기업들이 현금 부족해. 이거는 사람들이 통화를 계속 갖고 있어. 그럼 유통이 돼, 안 돼? 그렇지.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마셜 부분에서 보유 통화량, 뭐라 그랬냐? 화폐 보유 비율이 높으면은 통화량은 낮아, 높아. 그렇지. 낮다 그랬죠. 아이고 힘들다.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 통화량이 많아져. 5번. 그래서 맞는 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금리 정책이 뭐였어? 기준금리 어떻게 했어? 그렇지, 낮췄죠. 금리 낮추면은 물가 어떻게 돼? 그렇지, 상승해. 물가 상승하면은 소비 어떻게 돼? 그렇지, 위축되지요. 물가가 상승하면은 소비가 위축이 되지. 이것이 이제 아닌데? 맞네. 다시 나 지금 집중력이 확 떨어지네. 50분 넘었구나. 그래도 하자. 좀만 하면 돼. 자, 파이팅. 5분 다시 봅시다. 나에게 하는 얘기. 자, 금리를 어떻게 했어? 이 기준금리, 중앙은행에서 훨씬 낮췄지.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어떻게 돼? 그치? 금리를 낮추면은 물가가 원래는 상승을 해야 되지. 상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같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맞습니다. 원래는 여기 관계 잘못됐네. 그래서 여기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경기 침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맞는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문제 현상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경기 침체에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겠군 이란 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소비를 위축시킨다도 잘못된 설명이지요. 물가가 상승하면은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면은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물가가 상승을 해 그러면은 돈의 값이 물건 값에 비해서 돈의 가치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겠어? 돈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겠어? 그렇지. 물건의 가치가 돈 가치보다 높으니까 물건을 갖고 있는 게 이득이지요. 그래서 소비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랑 경기는 같이 가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사기 힘들어지지만
그래서 여기 관계 잘못된 설명이고요.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겠군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기본적으로 맞지만 아까 케인즈가 이야기한 대공황 같은 경우처럼 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라는 설명이 나와야지 맞는 말 되겠죠. 이럴 때 무슨 정책을 써라? 그렇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라 라고 케인즈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이어서 5번 문제 봅시다. A의 문맥적 의미. 그러면 이제 A 부분을 보면 돼. 근데 이제 딱 A만 보지 말고 그 앞과 뒤를 잘 보라 그랬어요. 특히 앞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 이런 거 보통 서술어에 밑줄 쳐져 있는데요. 오는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등등 그 문장 성분들을 보는 거야. 국가의 부는 무역 흑자에서 온다. 자, 그 다음에 이 주어, 부사어가 딸려 있는 서술어고요. 국가의 부가 무역 흑자에서 온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좀 바꿔봐. 무역 흑자에서 초래되었다. 무역 흑자, 이 부사어가 주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지금. 무역 흑자가 국가의 부를 가져오는 거니까 원인이나 출처나 뭐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거 관계를 생각하면서 문장 성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문맥적 의미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주어 사고. 사고가 부주의라는 원인에서 시작된 거죠. 이게 이 사고의 출처인 거죠. 그래서 사고는 부주의에서 시작되기 마련이다. 사고는 부주의라는 원인을 갖게 마련이다. 이렇게 문장을 비슷한 어구로 바꿔보면은 그게 똑같이 통합니다. A랑 2번이랑.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요. 동글맹이 1번 보겠습니다. 동글맹이 1번 같은 경우는 이 부사어가 주어의 원인, 출처가 아니고요. 이거 물리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글맹이 3번. 감기가 오는지. 얘는 이 부주의와 같은 부사어가 없지요. 그래서 감기라는 주어 자체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기회가 온다. 아는 것도 이 3번하고 4번이 조금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주어가 이제 시작은 아닌데 얘는 다가온다, 가까이 온다 이런 의미인데 이 두 개 좀 비슷하네. 자, 동글맹이 5번 남쪽으로부터 온다. 이게 2번이랑 제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 남쪽도 주어의 시작, 출처죠. 근데 동글맹이 2번은 추상적인 어떤 상황의 원인이고요. 5번은 방향성을 의미하지요. 이 부사어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사어의 개념까지 살펴보면은 5번이 답이 아니라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어유, 1시간이 넘었어. 아유, 고생이 많으셨고요. 고생이 많았지만 밑에 있는 뭐까지? 그렇지, 과제까지 풉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